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요. 국정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름 너무 길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빼먹었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사실상 네이버 청문회가 이루어졌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좀 신기했던 건 이해진 대표가 네. 19대 때도 저희가 출석 요청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뭔가 은둔해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이거 진짜 네이버가 심각하긴 심각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와 관련한 이런 문제 제기는 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문제고 특히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방송이나 언론 문제 고민할 때나 네. 19대 국회에 들어가서나 이게 과연 네이버가 하는 각 방송사나 신문사의 뉴스 배열 네. 이걸 편집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배열을 규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늘 결론 없이 끝났던 문제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소위 청탁을 받고 네. 기사 배치를 바꿨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증거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공개된 적은 처음이라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아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헌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뭐 이제 불출석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 회기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죠. 그런데 뭐 처음에 불출석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나왔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이버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4,300만 이상의 정말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네. 또 3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4조 원이 넘습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과 그런 산업이라고 이제 불릴 건데, 네. 그러니까 영화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사회 책임 의식이 없다.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사회적 식견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기술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조작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석우 대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이버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너무 책임 의식이 없고 네. 리더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칠 수가 없다는 점이 또 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네이버 다음 두 개의 포털이 있고요. 어찌 보자면 공용 두 개가 모든 그 미디어 시장을 좀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특히 이제 사실 언론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털을.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오랜 논쟁인데 네. 지금 지금 두 개의 공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거의 뭐 70% 70%. 네. 전후고 그다음에 다음이 많아야 15%에서 20%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 뭐 그 헤비급하고 라이트급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겁니다. 요새는 이제 종이신문 시대가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도 일방적으로 뿌리고 봐라 하는 이런 일방형 소통 시스템은 갈수록 이제 축소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만 해도 새로운 소식을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1면, 2면, 3면 쭉 넘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이란 규제 대상이 되는 언론은 첫째는 희소성, 네.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전파의 희소성에 기초해서 규제 논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털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자원의 희소성이 있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공공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기본적인 출발이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이 자원의 희소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네. 지금 포탈이 하고 있는 편집 기능 그에 따라서 기사 노출도에 따른 클릭 수가 엄청난 거잖아요. 영향력도 엄청나고. 네. 그럼 이 편집 행위만을 띄어서 네. 언론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제 이 논쟁을 네. 오랫동안 해온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이 다시 불러 일으켜지지 않을까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 포탈의 편집 행위에 대해서 네. 사회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8년에 뭐 포털 매트릭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부제목이 뭐냐면 이 포털 제국과 문화의 위기라는 관점에 쓴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뉴스 서비스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규제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예. 왜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정원에서 사이버 전단으로 댓글 조작을 했을 때 어디서 했겠느냐는 거죠. 저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네이버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네이버는 그걸 알았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보도에서 댓글 조작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주로 그럼 개별 사이트 들어가서 언론사 사이트 들어가서 했을까요? 언론사 사이트 댓글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플러의 심리가 사실은, 있어요. 네. 악플러 심리가 뭐냐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가서 악플을 달거든요. 상대방 네. 인신공격하고 네. 사생활 폭로하고 조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런 조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겠느냐. 그건 네이버가 너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규제나 혹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전체적인 문제, 네. 우리 어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쳤다, 여론을 왜곡했다 이런 것까지 좀 방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집 행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저는 사회적 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과연 뭐 이해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언론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과연 그렇게 볼 만한 요소가 있는지 왜냐하면 편집된 거를 보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논란이 이제 그 정리될 수 있게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의 그런 행위가 이뤄졌을 때 네이버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아니, 네. 아니면 함께 했을 가능성? 저는 뭐 팩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네. 정황상을 봤을 때, 네. 뭐 스포츠 연맹 정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기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되짚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범죄 그러니까-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 이 말씀하셔서 저도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소한 알 수는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알 수는 있었는데 네이버가 어떤 그런 국정원의 불법적 댓글에 뭐 이렇게 카르텔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는 단정할 수 네.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왜 알게 되냐면 되게 이제 그 서버 관리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관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접속해서 특정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많아질 때 네.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 알았을 것이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당 서버가 네. 디도스 공격을 받을 때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좌표를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접속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부 관리자가. 네. 그렇듯이 댓글이 수없이 많이 쏟아질 때 알 수는 있었을 거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알았을 때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디도스 공격처럼 많은 댓글이 쏟아졌을 때 이게 하나의 경향성을 띠면 본래는 포털에서 알아서 차단하는 그렇죠. 거죠.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네, 그 예. 기능이 작동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일단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네. 이번에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댓글 내용들도 어쨌든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네. 특정 기사에 만약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댓글 내용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거기서 뭐 우리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터치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애들한테 불리할 때는 우리 언론기관이 아니야. 유리할 때는 우리도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편의주의 방식으로 그동안 네이버 뉴스 기능들이 성장을 해왔고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해악을 미쳤다라고 잠정적으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신문 중심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중심의 미디어가 인터넷 언론도 생기고 이 포털이 생기면서 이게 구도가 확 변화하면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를 했죠. 그러다가 많은 매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냥 언론사를 통째로 올리면서 그렇지만 뭐 많이 본 뉴스, 뭐 무슨 댓글 많은 뉴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편집권을 사실상 갖고 행사했던 그렇죠. 것은 맞다. 이것은 네이버 측에서 혹은 또 다음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또 하나 측면은 그 국정원 문제인데요. IP 추적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수사에서 단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이게 네이버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수사의 그러니까 일단 조사의 필요성. 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좀 의심되는 지점이 있다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다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18대 국회에서 네. 진성호 전 의원이 만약에 한나라당 의원이죠,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포털에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뭐 기사를 좀 바꾸고 뭐 네. 이렇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덧붙인 게 네이버는 평정한 것 같다. 근데 다음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 쪽에서 이건 이제 무슨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진성호 의원이 사과하는 선에서 끝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게 하나의 예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 과거 한나라당과의 연계성이 있지 않냐, 네.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그 정치적 편향성을 기사 배치나 뭐 이런 걸로 실제로 드러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아고라가 집중적으로 MB 정권의 규제를 네. 그러니까 탄압 뭐 받았다는 예, 예. 의혹이 일었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돼 왔다. 근데 이제 저희가 19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으로 네이버 문제를 일관적으로 제기하면서 포털 규제를 하자는 쪽이 저희 당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이었어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그때 네. 관련하여 우리가 여론 토론회도 하고 뭐 네.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네이버의 경우 그때 알고리즘 얘기를 계속했어요. 알고리즘이 한번 설정되면 네. 기계 스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손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네이버의 그 답변도 틀린 거고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포털 규제에 좀 소극적이었던 건 그나마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었는데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이 포털까지 강하게 규제하자는 것은 결국 방송 장악을 인터넷 장악으로 이어져서 완전하게 표현의 자유, 네. 그 영역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봤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긴 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네. 네이버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네. 알고리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렇게 세팅이 되면 자기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최근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그 국내에서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구글을 따라해가지고 인공지능 심지어는 로봇, 뭐 우주 개발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식 그런 경제 개발 모델, 그러니까 재벌 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예, 문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모순적인 발언하는데 뭐냐면 네. 대안으로 뭘 제안을 했냐면 제휴사업부와 뉴스 제공 사업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알고리즘 얘기가 이게 허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포츠 연맹 측에서 이렇게 청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제휴사겠죠. 제휴사가 이제 뭐 부탁을 요구를 하니까 네. 뭐 광고겠죠. 뭐 70% 이상이 이제 광고에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비판적인 기사인데 뭐 왜 우리 연맹에서 그 징계한 거에 관련돼 가지고 약하다고 오마이뉴스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왜 오마이뉴스 이렇게 기사입니다. 예. 그 보도를 그렇게 하느냐 그거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좀 어떻게 빼달라. 조치해달라 그게 이제 카톡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엔 뉴스 사업부한테 중간자가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그렇죠. 조직 안에 이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알고리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에도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가면 뭐 처음에는 뭐 기사를 빼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논쟁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끝내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거 한 줄만 좀 빼주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시는 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그 뭐 편집국장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전히 이 청탁 문화가 그 인터넷 공간에서도 활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최민희 의원님 이거는 좀 이상한 게 그런 네. 거예요.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네. 이게 청탁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라져가는 순서를 보면 은밀하게 과거에도 진행됐던 쪽은 늦게 사라지겠죠. 근데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 네. 아이들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하던 문화는 먼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의 청탁도 네. 엄밀히 얘기하면 언론사들이 이 김영란법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언론사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아하.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포탈은 빠져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미디어인데. 예. 근데 왜 빠졌어요? 포털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김영란법에서 얘기하는 언론은 네. 언론사로 규정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공영방송만 넣으려고 했다가 네. 이제 그 지역 소지역 언론들이 문제가 많다고 네. 해서 언론 전체가 들어갔는데 네. 포털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언론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도적 개선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 자체로는 조사해서 처벌할 영역은 처벌하고 그리고 제도적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대선에도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예. 아니란 예. 성씨를 빼고 뭐 철수를 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실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문 후보 쪽을 키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봤을 때 이거는 뭐 청탁을 해가지고 그걸 조작했다 이거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포털의 행위 같은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따라서 자기식대로 전 왜곡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실검 자체가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스개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문화계 쪽에서는 네. 실검 1위 연예인들을 캐스팅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기가 이제 많다고 콘서트 생각했- 네. 아니면 영화, 네. 심지어 드라마 이렇게 네. 했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진짜 실시간 다 망했어요? 아니, 실제 검색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보도 못한 거거든요. 세계에 실검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네. 실검 1위 했는데 네. 충성도가 높다, 흥한다. 그냥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검은 사실은 충성도라고 하는 경영학적 마케팅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마찬가지로 실검 1위 한다 안 한다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오히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와 실검과의 관계성을 탐구를 하면서 그것들 설득력 있게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몇 가지 징후가 네.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모략을 하는 것은 네이버나 어떤 포털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네.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검 왜 합니까?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면 더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근데 당리 당략 관점에서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니까 네. 포털이 규제를 받지 않고 그건 공룡이 됐다, 괴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수용하면서 어떤 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지금 네이버가
기사 배치를 청탁에 의해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실검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어휘를 없앤다든지, 이거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그리고 네. 과거에 있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내부 규칙에 네. 법령 관계나 행정적 법률적인 요청이 있을 때 네. 실검에서 그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인을 없앨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자의적으로 네. 실검을 조작할 수 있는 근거가 내부 규칙에 있다는 거죠. 예, 이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문제 제기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는 프로축구 연맹 홍보팀장이 그렇죠. 이제 청탁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때로 네이버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이제 청탁이 이루어지고 기사가 재배치되는 거는 네. 아까 네이버에서 얘기한 방송으로 치면 그 소위 편집국하고 네. 광고국을 분리하겠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불가능한데 네.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보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네. 문제가 될 때는 이거는 이제 방법이 네. 언론으로 규제하고 중립성을 요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편집의 중립성.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이 사라졌다 이 사건이 또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이시영 씨가 네이버에 이게 검색하면 안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까지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은 다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없어졌냐? 네. 그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네. 대통령 그 비서실을 통해서 네이버에 네. 뭐 아들까지 포탈에 그렇게. 뭐 올리냐. 네. 그래서 빼달라고 해서 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 네. 빼달라는 시점이 뭐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이 터진 바로 그 다음 날에 네. 뭐 없어졌다는 등.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그 얼마든지 네. 그 네이버에 청탁을 하고 네. 실검에서도 빼고 인물 검색에도 빼고 뺐다 네. 이렇게 추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쨌든 편집 자체를 언론으로 보고 네. 언론사의 규제를 받게 하고 네. 그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미 뭐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든지 알고리즘을 무슨 위원회, 이게 외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든지 네.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알거든요. 우리도 무슨 얘기인지. 그럼요. 알고리즘이 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니까요. 별건가요? 이거를 그냥. 이상한 걸 막 써요. 예, 네. 숫자登録시키느라고. 1, 2, 3 배열하는 것도 알고리즘에서 예, 배열이고. 그러니까 역시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네이버라는 민간 회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무슨 사기업이에요. 뭐 공기업도 아니고, 그죠? 관공서도 아니고. 네. 그런데 민간 기업인데 어쨌든 전화 한 통 하면 뭐 정치 권력이 이렇게 요청하면 또 다른 경제 권력이 요청하면 빼주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를 근데 사실 언론사의 기자들은 누가 그렇게 뭐 기사를 빼달라거나 뭐 이럴 때 반발하거든요. 네. 반발하거나 뭐 그럴 수 없다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네이버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그 아까 외부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뉴스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걸 올리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외부위원회에서 한다고 위임을 했다. 이걸 이제 계속 이해진 창업자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휴사하고 뉴스사업부하고 그러니까 광고국하고 편집국하고 네. 같이 맞물리는데 그러면 광고국과 편집국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외부위원회 중간에서 그럼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사실 막아지는 문제지. 결국 알고리즘이다, 인공지능이다, 큐레이션이다, 이건 시스템이나 기술은 네. 자꾸 이제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알고리즘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알파고 뭐 알파 제로를 거기다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네. 사람이 다 조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이 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네. 앞으로도 잠재적으로도 네. 그런 문제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네. 규제를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프로축구 연맹에서 청탁을 합니다. 네. 청탁을 네이버가 들어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뭘 받았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프로축구 연맹에서 네이버에 뭐를 줬을까?
예. 네이버에 어떤 협찬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라 이건 단순한 청탁으로 끝나는 일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성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네이버가 평정됐다든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를 해서 네. 이시영이라는 이름을 좀 빼달라. 네. 검색에서 빼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대가는 없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정치권의 청탁이 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추정의 대가는 없었을까. 네.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죠. 예. 네. 저는 있었을까에 한 1000표를. 아니, 왜냐면요. 한 표 더 하겠습니다. 예? 한 표, 1001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성장을 많이 했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4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고 한다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았을까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 계시잖아요. 서울구치소에. 삼성의 청탁으로 네이버가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기사도 축소.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설마 진짜 그랬을까? 아니, 저는 개연성이 크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삼성 고위 간부와 언론사 그러니까 간부들이 주고받은 그 메시지나 이게 공개됐을 때 네. 그러니까 전부 저자세고 삼성이 갑이고 언론사가 을이잖아요. 네. 언론사가 을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 정치인들은 언론사에 대해서 무한 을이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무한 갑이고. 그런데 삼성 앞에서만 언론인들이 다 을이었거든요. 그런 법칙이 네이버에도 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같고.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좀 모니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면 수사 의뢰해서 이번에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언론이나 방송 규제가 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법이나 언론관계법은 네. 신문이 절대 강자일 때 만들어진 신문법. 너무 오래됐죠. 그다음에 방송이 그 이후에 강자가 됐을 때 만든 방송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광고 매출액도 포털 쪽이 굉장히 급격하게 그렇습니다. 신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네. 소위 우리가 올드 미디어라고 해요. 네. 신문 방송은. 예. 올드 미디어 중심의 규제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응하고 그걸 적용하려는 건 전 넌센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도 우리 다 솔직해져야 돼요. 네, 우리가 언제 KBS 뉴스나 MBC 뉴스를 봐요. 네이버를 통해서 콕 찍어서 보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사실 때문에 요새 네이버보다도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라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또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디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 체제는 여전히 과거의 올드 옛날 미디어 거, 중심. 올드 미디어 중심이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저는 뭐 팟캐스트나 네. 그다음에 소위 SNS 이게 네. 새로운 매체로서 네. 1인 매체로서 네. 커가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네. 이 네이버나 포탈은 포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트위터와 SNS 영역을 전부 포괄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크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트위터나 등 SNS에 대한 규제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1인 기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1인 방송인이 예. 될 수 있습니다만 예.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네. 안 되죠. 영향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포털 규제까지 나아가 보는 게 지금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네. 신문에서도 주로 네. 포털을 규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말씀하신 1인 미디어 네. 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하고 돈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삼성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네이버는 70% 이상은 광고 수입에 의존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 국감장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네이버 때문에 중소 업체 뭐 그 상공인들이 네. 뭐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이제 창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광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중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광고 시장에서 삼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일반 매체들도 삼성의 그 광고 이제 그 액수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도 상당히 짐작해 보면 엄청난 광고 물량을 삼성에서 네. 받을 거로 짐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광고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네, 것으로 네.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현무 뭐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준 게 아니고 저는 광고를 몰아줬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단가가 듭니다. 다를 수 있겠죠. 네, 단가도 다를 것 다음하고 같고요. 비교해서 영향력이 크고 워낙 많이 이용하는 포털이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다를 것이고 일반 매체들도 사실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체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네. 신문들조차 네. 그렇죠. 삼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데 네. 지금 말씀하실 때 갑자기 1인 미디어의 규제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포털이 빠졌다 이런 맞아요.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포털이 이제 1인 미디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생산해서 쓰니까 네. 이게 생산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규제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때 포털에서 자기들도 생산하겠다 이랬었던 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왜 포기를 하게 됐냐? 네. 생산하는 즉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디어 간에도 굉장히 크고 작은 전투도 벌어지고 전쟁도 벌어지는데 네. 우리가 참여정부 때는 방송과 신문이 극명하게 전투를 치르는 걸 본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조중동이 의제 설정하는 데 대해서 공영방송인 KBS가 시사투나잇 같은 걸 두고 의제 설정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 보수 신문이 시사투나잇을 집중적으로 규제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포털은 스스로 의제 설정을 안 한다 이렇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의제 설정을 한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설정을 안 한다고 숨어버리니까 이제 팟캐스트가 의제 설정을 한다. 네. 1인 미디어가.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와 보수 언론과 공영방송, 장악된 공영방송 사이에 네. 그리고 종편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애꿎게 1인 미디어가 순환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자면 자꾸 우회로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 등 포털 규제를 피할 길은 없다. 근데 이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드러난 증거는 인정을 해요. 스포츠 뉴스 재배치는 사실이어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삼성 거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김원식 평론가님 웃고 있어요. 너무 거짓말이었어. 아니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니 네. 광고 수입 70% 이상이라니까요. 그 물량이 단가가 말이 안 되죠. 중소 쪽에서 광고 단가하고 삼성의 단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전문 용어로 롱테일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롱테일 효과는 장기 관점에서 봐는 거고 실제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이제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업인데 그 예. 롱테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허위.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게 구글 같은 경우 네. 보면요. 구글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검색창만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검색하고 싶어도 예컨대 저희가 오늘 최민희 의원님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최민희 딱 치면 쫙 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쁘게 편집을 해서 자, 우리가 진열장의 뉴스들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얘기하면 기사 배치나 뭐에 예. 진짜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는. 그럼 이제 그 알고리즘이 그럼 스스로 바뀌냐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시민사회의 통제하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게 이제 언론으로 인정을 하고 규제에 들어가면. 네. 근데 구글이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시간 순으로 쭉 들어가 있다거나 네. 그게 이제 배열 순을 클릭하면 네.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저와 관련된 기사가 있잖아요. 예. 아 근데 제가 실은 기사만 정확도에서 제일 늘 떠 있단 말이죠. 어, 그 정확도의 기준이 뭘까를 스스로 항상 의심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정치인들은 다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딱 치면요 제일 제가 불쾌한 기사가 사실상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딱 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의 기준은 누군가 정하는 걸 테고 그 알고리즘의 기준을 정할 때 불편부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의 시대 상황, 정치 상황, 뭐 권력 관계에 따라 바뀔 것 같아서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보면 이 포털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막 하다가 다른 큰 의제가 터지니까 이게 네. 또 뒤로 숨고 뒤로 숨어서 이제 그동안의 규제 공백 상태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누군가 국회
과기 방송통신 예, 예. 누군가는 좀 끝까지 네, 최민희 의원님이 거기 딱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너무 세게-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고 장윤선 기자님도 과거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 딱 계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뉴스 편집에서 객관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다 각사마다 주장하는 바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털도 다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뉴스 편집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애초에 네. 뭐 10여 년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안됐던 게 뭐냐면 배열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합뉴스 속보 이렇게 뜨시 네, 그냥 네, 네. 쭉 그냥 걸면 되지. 왜 네. 그거를 칸을 나누고 그러니까요.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기사는 좀 밑에 작은 네. 글씨로 하고 사실 네. 이번에 뭐 문제가 됐던 기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크게 이제 다뤘다가 점차 이게 줄여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이 적게 달리니까 이게 이제 조작이 된 것이다. 네. 그걸 이제 시인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편집 배치에 관련돼서 뭘 근거로 그걸 크게 하고 뭘 잡고 그래서 일선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편집국에서 야 저쪽 기사는 왜 이렇게 크게 뜨는데 우리 기사는 왜 이렇게 작게 배치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편집국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저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을 다 노예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작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들 그렇게 열심히 저널리스트로 또 활동을 하는데 이걸 네.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마치 경마식으로. 그게 마치 이게 배치. 그 칸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널리스트가 저격받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공론화 시키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주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일부 최민희 의원과 같은 일부 국회의원들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언론 내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 내부에서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그래도 말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포털에 방발기금 있잖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이 점은 좀. 그 방송발전기금의 근거는 네. 전파가 희소성이 있는데 그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방발기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전제고 그 다음에 허가제. 네. 이 두 가지가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방발기금을 걷자.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너무 나간. 네, 그래서 우선은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러면 이건 편집 기능을 언론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언론으로 보고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 중재 대상도 되는 거고, 만약에 언론이 된다면. 네. 그리고 포털에서 이제 방송을 띄우면 포털이 방송 보도를 편집하더라도 그 편집 행위가 언론 행위이기 때문에 네. 방심위 규제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뉴스만 가지고 얘기 안 해서 이제 그냥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한마디 좀 그냥 제 근본적인 제안을 드리면 대기업처럼 이렇게 문어 발식으로 사업하는 거 네이버 규제해야 됩니다. 뉴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왜 청탁을 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가기 때문이죠.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화는 무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웹툰이나 음악이나 방송이나 책이나 영화나 모든 걸 다 팔고 있습니다. 네. 무료 개념으로 에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니까 그 가운데 뉴스를 또 보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쪼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도록 그래야만이 다른 콘텐츠 기업도 알고 이게 생태계가 가는 것이지 이렇게 괴물 공룡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독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영향력은 커지고 청탁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것만이 저는 우리나라 문화도 살고 나라가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문화든 그리고 뉴스는 다 공짜라고 생각해서 막 국민들이 쓰는데 실제로 이 영향의 그 최고봉에는 재벌 정치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우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정한 플랫폼이다라고 네이버가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정한 플랫폼이 될 때까지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아, PD가 잘 나가고 있대요. 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페이스북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예. 문고리 3인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안봉근, 네, 이재만. 이재만. 두 예. 사람이 오늘 계속-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했잖아요. 네. 한 번도 잡혀 들어가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불구속해서 뭐 기소만 됐었고 네. 그렇죠. 위증하고 뭐 출석 안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뭐 네.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정봉주 의원님이 저기 공개 수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두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조사가 사실 국정원 TF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네. 매년 10억씩 4년 동안 40억을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왜 청와대로 청와대로 가야 들어갔는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는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현금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이관됐고 어쨌든 넘어갔고 그 청와대에서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란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일정 부분 본인의 뭐 착복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걸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돈이 선거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이 돈이 선거에까지 개입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돈이 또 선거에 무슨 선거 자금으로 왜냐하면 이게 검은 돈이잖아요. 결국은 예. 뭐 출처가 검은 돈. 밝혀지지 않은 예.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활용됐다고 하면 국정원의 활동을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선거에까지 개입이 됐다. 이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중간거리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검은 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검은 돈이 아니죠. 정부 예산이에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낸 김성환 세금으로.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 예산인데. 네.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요. 모아서 낸 세금이죠. 우리 셋 다 냈어요, 이거. 그렇죠. 다 지분이 있다고 여기 볼수 계신 분들 있는데.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쌈짓돈 쓰듯이 써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안 건드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드렸을까? 네. 국정원은 왜 그걸 상납하듯이 문고리 3인방한테 갖다 줬을까? 네. 그게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국정원이 문고리 3인방한테 국정원장 차원에서 잘 봐주십시오라고 네. 갖다 바친 것인지 네. 아니면은 대통령이 써야 할 돈 중에 네. 이게 뭔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심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드리는 게 참 좋겠다. 왜냐하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뭐 어찌됐든 걸릴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네. 있고 뭐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건드려 본 적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이건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도저히 찾을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해 특수활동비로 갖고 있는 돈이 4,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뭐 한 10억 정도는 진짜 껌값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껌이다. 네. 그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만약에 문고리 3인방이 받았다고 하면은 예. 뭔가 은밀한 뭔가를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받았을 가능성, 네. 아니면 은밀한 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국정원에서 줬을 가능성. 네. 근데 문고리 3인방이 물론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뭐라고 은밀한 데 그렇게 쓰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은밀한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순실한테 간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네. 추정도 해볼 수 있고 예. 대통령이 쌈짓돈으로 만약에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예. 뭐 청와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옷이나 자재구리한 것들 사용하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예. 썼다고 가정하면 예. 대통령이 뭔가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했을 개연성. 그러니까 이제 뭐 경력비 쪽으로 누구한테 준 거 아니냐. 뭐 선거 때 대통령이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사한다. 그러니까 하사. 대통령이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캠프에 고생한다. 네. 여당 뭐 그 선거 운동원들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고생하니
좀 쓰시라 이런 차원에서 경력비로 줬던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렇죠. 뇌물수수.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닐까요? 예컨대 아니면 대통령에게 썼다면 뭐 주사 아줌마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쓸 수 있죠. 뭐 무슨 의상비라든가 뭐 이런 데 썼다는 건가?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밝힌 내용은 맞는데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악의가 잘 안 맞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로 썼다고 하면 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그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러니까 유력 인사에게 그 표현이 이제 이재만,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건네간 돈 자체가 뇌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 입장에서 청와대에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 아니 왜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예산을 꺼내서 그거를 청와대에 줬다. 그것도 상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돼야겠지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네. 돈 가져와.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빼내서 가져와. 네. 그 연결고리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을 수 있고 네. 또 그렇게 온 돈이니 본인들이 일정 부분 빼도 뭐 사실은 이게 어디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가져오라고 한 사람과 쓴 네. 사람만 알겠죠. 네. 일반적으로 기록에 남기지도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네. 또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네. 20대 총선 같은 그 총선에도 만약에 선거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 차원에서 또 선거자금이 필요한 지역구에 네. 일정 부분 돈을 내려보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을 전체로 보면 이걸 이제 뇌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뇌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게 하든 네. 진급에 연관을 예. 미치든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뭐가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영수증이든 아니면 뭐 카드 뭐 이런 내역이든 이런 게 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계속 운영을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증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증거 찾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 없앴겠죠. 그렇겠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기조실장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증언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이제 밝혀내야 될 상황인데 뇌물죄로 이렇게 체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준 자체가 뇌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테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뭐 약간 초반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리한 증언도 안 하고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자신이 그 대통령의 비서로서의 충직한 비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반면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뭐 재판정에 오지도 않고 계속 그래서 그 굉장히 좀 태도가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이게 척지고 끝난 사이라면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좀 두 분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네. 검찰 출석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네. 자기 재판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뒤늦게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재판에는 나왔는데 네. 그때 자기 재판에 나올 때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재판정 안에서도 뭐 눈 지그시 감고 있다거나 아니면 네. 기자들이 질문 받으면은 하면 뭐 미소를 띈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경직됐고 네.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술이 떨릴 정도로.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두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 심판 때나 이럴 때 안 나온 걸 보면 네. 여기에 나가면 나는 이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춘상 비서관인가요? 그 교통사고로 숨지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예. 브레인 역할도 하고 네. 선임행정관, 비서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예. 기밀 자료 유출하는데 고리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붙잡혔는데 두 사람의 경우에는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덜커덕 지금
뇌물 혐의가 적용이 돼버렸어요. 네. 아시다시피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면은 굉장히 형량이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기밀 유출 혐의 못지않은 혐의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고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거고 오늘 아마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말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예. 네. 자수- 왜냐하면 자기가 먹었다 그러면은 네. 자기가 먹었다고 말을 안 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지만, 예. 안 먹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좀 높을 거라고 예. 생각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예. 이를테면 당의 선거 비용 이런 걸로 쓰고 대통령을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 알잖아요. 레이저 무섭죠. 예. 그거 돈 받아가지고 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줬다고 하던데 에헤. 그거 자기들끼리 먹고 쓱싹 해버렸다 이런 어디다 얘기. 썼어? 딱 이렇게. 그거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 벌어졌겠어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따로뭘 챙겨준다 그러면 모를까. 네. 공식적으로 주는 거면 모를까. 네. 그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몰래 만약에 받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자기들 외에 나머지 뭔가 어떤 방향으로든 대통령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동안에 재판에 안 나오고 네. 마치 도망 다니듯이 은둔자처럼 네. 행동했던 걸 생각해 보면 예. 말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진실을 고백할 가능성이 네. 있다.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이 예.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했어요라고 해야 빠져나가는 거지. 예. 만약에 최종 수혜자가 자기라고 한다 그러면 예. 돈의 성격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꿀꺽 해버리면 네. 그럼 바로 뇌물죄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예. 국정원이 돈 주는 거 쟤네들 먹었대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네. 그러니까 국정원 안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돈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줬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네. 이거 이상의 더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앞서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분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레이저 광선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못했을 거다. 대통령의 제가 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가 하에 공적으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선거비용, 총선 선거비용으로 쓰고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근데 왜 10억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10억이 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왜 10억일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8억보다는 10억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10억이라는 돈을 왜 뺐는지 그 돈이 왜 10억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네. 국정원이 알아서 상납했기보다는 청와대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뭐 알아서 10억을 갖다 줄 이유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청와대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돈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예를 들면 예.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적으로 돈을 활용할 수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특수활동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국정원이 가장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기관이니 네. 거기에 4,800억 정도 매년 돈이 지금 특수활동비로 있잖아요. 네. 그 돈에 10억 정도는 뭐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네. 전체 크기에 보면 그 정도는 빼서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했을 것이고 네. 국정원이 알아서 그걸 갖다 줬다는 것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네. 그것도 돈이 일단 국정원에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낸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네. 대통령 없이 그걸 마음대로 쓴다? 그것도 상상하기 힘들죠. 그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렇게 그냥 개인 간에 누가 돈을 꺼내와서 그걸 쓰고 네. 그렇게 그냥 넘어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최순실의 지시로 거뒀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르게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다. 예. 그럼 물론 뭐 최순실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요청을 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을 수는 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제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만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직거래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국정원도 그런 부분은 또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네. 그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그곳, 뭐 그런 방법, 본인을 위해 쓰든 아니면 비선 의료 행위를 하면서 쓰든 예. 아니면 또 선거의 자금으로 예. 주는 거든 이거는 뭐 그냥 공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특별히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일정 부분 선거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어디서 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의 선거가 있었어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친박이 주도한 공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천 헌금, 헌금을 뭐 일부 받기도 했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 이제 내려보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선거 자금으로 썼다면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거는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상하기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뇌물 혐의가 적용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만약에 국회의원한테까지 네. 선거 자금으로 더구나 네.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그 자유한국당은 진짜 당 또 다시 한번 간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추정은 해봤지만 그거는 뭐 의심하는 차원에서 추정을 해본 것이지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의심은 하고 있지만 네. 10억이 너무 작아요. 금액이. 예. 예. 우리 과거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예. 대선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자금으로 만든 돈 보면은 이거 몇백억이죠. 몇백억 수천억 예. 수준이거든요. 이거 10억 원 나눠서 내려준다 그러면은 이거 아마 밥값으로 몇 번 쓰면은 다 쓸 수 있는 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거 캠프 인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국정원한테 돈 좀 갖고 와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한 내용만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 추정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그 두 사람이 문고리 2인방이죠. 문고리 2인방. 두 사람이 받은 시기를 보니까 네. 2013년에서 2015년까지는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한테 갔고요. 네. 2015년에서 2017년이 나와요. 네. 2017년은 이재만 총무비서관한테 들어가거든요. 예.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다가 탄핵이 된 맞습니다. 시기예요. 예. 이때 국정원이 왜 이거 제정신 박치면 줄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대통령이 탄핵될 상황이라는 거 여론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는 국정원에서 네. 뭐가 아쉬워서 돈 10억을 내놓으라 그러면 주겠어요. 네.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뭔가를 줬다는 얘기는 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뭔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돈,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나중에 탈이 후환이 없을 만한 돈으로 쓰시라는 차원에서 줬을 만한 돈일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 뭐 비단 뭐 이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예.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기존의 청와대 직원들한테 특수활동비는 예. 이른바 월급 보조 용도로 해서 다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그 위험성도 있고 하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쓰였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지금 보면 받은 루트가 그러니까 안봉근 이재만으로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그 국정원에서 오는 특수활동비에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 목적에 따라서 안봉근 비서관이 관리하다가 다음에는 이재만 비서관이 관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는 진짜 신기하고 모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생각을 해도 끝이 이 점 없는 하나는 것 우리가 좀 네. 염두에 둬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이 어디죠? 국정원이죠. 저는 국정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맞죠? 예, 예. 그렇죠.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 예, 있는 민간인 곳이고 사찰도 막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대단한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에헤. 국정원이 그냥 갖다 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줬을까요? 이건 칼이기도 하는 돈이에요. 예. 국정원이 그런 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아주 착하게 갖다 줬을 돈
같지는 않아요. 갖다 주면서 누군가는 그걸 찍어놨을 가능성이 그럼요. 있죠. 국정원의 그 속성 그리고 네. 문고리 3인방 정도면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내가 국정원 돈 먹었다가 네. 국정원 또 확 열받으면은 대통령한테 보고 올려가지고 예. 쟤들이 우리한테 돈 뜯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 먹는다는 건 아마 특히 국정원 돈을 먹는다는 거는 아무리 문고리 3인방이라 하더라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실장이 건네긴 했지만 이게 국정원도 다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제가 없이 줬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그게 지금 이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렇게 네. 그 원장으로 바뀌는 전 과정에서 이게 집행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명도 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냐면 원장이 죄가 없이 10억 원, 아무리 10억 원이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제를 했으니까 나갔겠죠. 그렇죠. 예. 보고를, 최소한 보고를 했겠죠. 만약에 네. 정결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네. 만약에 결제를 안 했더라도 보고를 한 상태에서 돈이 나가지 아무리 특수활동비 전체를 원장이 다 관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원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기조실장이 개인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세 사람 다 검찰 소환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남재준 이제 원장도 곧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원이 청와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댓글도 하고 화이트리스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블랙리스트 만들 때 블랙리스트, 예. 그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을 만들지 그 신원 조회를 또 국정원에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이런 사람 어떤지 봐주세요라고 예. 넘기면 예. 그걸 국정원이 알아서 그걸 또 다 신원 조회해서 이 사람은 뭐 좌파고 예. 뭐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에 그 들어갈 리스트 사람이고 보니까 정말 기가 그럼 막히더군요. 웃기는 거죠. 예. 아니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국민들 국내 그 국민들 사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김일성이가 사망했을 김정일이요. 김정일 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그 사건도 예. 뉴스보고 알았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이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외 활동을 하라고 국정원 만들라고 예산 그렇게 많이 줬더니 대외 활동 안 하고 국가 안보 관련된 일을 안 하고 결국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 사찰하고 어떻게 하는지 핍박할지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일에 동원돼 가지고 그 유능한 사람 뽑아놓고 네. 국정원 직원들 네. 그 사람들도 불쌍하죠. 예.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블랙리스트 네. 만들어서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또 이렇게 청와대 10억 원씩이나 계속 상납을 하면서 돈을 또 유용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들 다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네.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또 왜 이 돈이 거기에 건너가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한테는- 추정할 필요도 없어요. 네. 국정원장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국정원장들은 검찰 조사를 뭐 수사를 피할 길이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네. 그걸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장한테까지 안 올라가겠어요. 특히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청와대에 보고됐다. 네. 뭐 사이버사령부부터 시작해서 기무삼. 그리고 기무사 뭐 네. 그리고 그 국정원 심리전단까지 전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국정원장을 지냈다고 하면 이건 네.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네. 제가 빙의가 돼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빚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기밀이 요하는 입이 무거워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까지 혐의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냥 제가 총대 매겠어요. 제가 그냥 총대 매고 제가 나서서 그냥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 전임 국정원장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줄줄이 네. 구속되는 모습을 향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구속 안 될 수도 있죠. 그 무책임 국정원장 아니-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근데 파렴치한 짓을 국정원이 너무 많이 했다 했잖아요. 하더라도 예.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는 그렇게 뭐 심리전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사찰이나 예. 아니면 국내 정치 개입한 직원들에 대해서 국정원 엘리트라든가 예. 국정원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예. 진짜 손가락질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참 그런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렇게 소위 고위직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직업 윤리 그러니까
내가 국정원장이면 국정원장다워야 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이대로는 이 나라 안 되겠다 싶어서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것은 늘 입만 열면 북한 얘기하면서 그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얘기하고 뭐 안보 걱정하면서 오로지 정권 안보에만 신경 썼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저는 이게 참 이 포인트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뇌물로 좀 돌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일전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네. 나는 그렇게 부패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네. 본인이 뒤에서 다 조종했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인들 불러서 압박하고 네. 겁박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에 예를 들면 주식 넘겨주는데도 본인이 개입해서 압력을 네. 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본인은 뒤에서 조정하고 또 국가 기관에 청와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을 동원해서 최순실이라는 1인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본인 지갑으로 예를 들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고 본인 네. 계좌로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해서 자기의 뭐 친한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뇌물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기업인이든 아니면 최순실한테 돈을 넘기는 사람이든 네. 정부의 어떤 기관이든 왜 돈을 줬겠습니까? 최순실 개인을 보고 돈 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과 이런 청와대 수석들과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네.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보도된 내용 중에 황당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김영재, 박채용 부부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우병우 수석 말고 김기춘 아니 그 뇌물 받은 사람 있죠. 그 박채윤 씨한테 뇌물 받은 안정범, 안정범 수석. 수석을 명품 만나서 가방. 그랬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안정범 수석한테 나한테 잘 보여라. 당신 내가 어떻게 잘해줄 수 있다. 그 누구 등에 업고 이래서 이 사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네. 일단은 최순실이고요. 그 다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박채윤 씨가 청와대 회의에 늦게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김 비서관 있죠. 고용노동수석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인데 네.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청와대 회의에 늦게 오시면 어떡하냐. 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누구한테 연락이 오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현숙인가요? 고용노동수석한테 네, 김현숙 수석. 행정관이 비서관이 너무 버릇없이 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채윤 이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석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이현주 씨인가요? 그분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 받고 온 네. 가족이 다 맞습니다. 탈탈 털렸어요. 네. 이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본인이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최순실이나 본인한테 도움을 주거나 본인한테 뇌물을 주거나 본인한테 비선 의료를 진료를 했던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했던 네. 모든 행동이 저는 네.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단돈 1원도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개인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업무 활동을 하거나 뭐 기타 뭔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은 네. 통장으로 안 들어온 돈이잖아요. 네. 대신 내주는 돈이니까 예. 그런 건 개인적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성격의 이해 기준 자체가 다르다. 개념 자체가.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네. 확실하게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본 적이 거의 네.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시절에도 매년 3억 원씩 대통령 월급이 그대로 통장으로 그냥 꽂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받는 돈, 이것도 광의에 있어서 대통령이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왜 김영란법 만들었어요? 부정청탁 금지하고 네. 부정한 돈 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받는 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괄하는 건데 네. 그런 개념이 박 전 대통령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나저나 이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 감춰진 진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밝혀져야 될 진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7시간 30분 관련된 의혹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입을 열까요? 지금 당장은 입을 열 가능성이 없죠.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사실은. 공동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룰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책임에 본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보좌를 하고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최순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였던 아니면 암묵적인 지시였던 최순실을 그렇게 제2인자처럼 아니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7시간 30분 동안 두 사람이 가장 지근에 있었잖아요. 지근 거리에. 네. 안봉근 같은 경우는 최초로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네. 그 사저에. 예. 그렇다고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태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얘기하면 사실은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본인이 과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네. 아주 오랫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충신처럼 일해왔던 사람이고요. 네. 거기서 많은 본인도 이익을 챙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을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모시던 그분에 대해서 배신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판에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또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네.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본인이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다가 결국 뇌물죄로 잡혀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본인한테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본인이 인지하게 됐을 때는 또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막판까지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끝까지 감추려는 시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보면 그 권력기관들의 총체적 위기가 계속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다 좀 바꿔가고 새로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 정점에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데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 2013년 당시에 이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주도했어요. 관련 시간이 늘 아쉬운데 김성환 평론가님 콤팩트하게 짧게 이 검사들의 불법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또 한 분이 또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이게 벌어졌어요.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예. 지금 이제 이거 사실이라고 추정하기는 좀 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옷은 벗으셔야겠죠. 네. 그리고 감옥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런 거 하라고 검사직 국민들이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국정원하고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한 혐의 그리고 국내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국정원에 파견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위해서 이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 네. 제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못하도록 하고 자기 친정을 향해서 지금 친정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 친정 출신이 와가지고 지금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륜을 어긴 것이고 검찰로 말하면 조직을 배신한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뭐 이거는 검사로서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이건 분명한 범법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짧게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국정원 꼭 이렇게 상황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이 한 명씩 그러니까요. 예, 돌아가시는 지난번에 일이 그랬죠. 벌어져요. 예.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 사건이 사실 국민들한테 또 다른 충격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예. 자살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계속 되겠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변호인 한 분이 그렇게 지금 자살을 네. 하셨는데 네.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이 네. 검찰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국정원 보호를 위해서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 자체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사되기위해서 선서하잖아요. 국민만을 위해서 하겠다고. 네. 그런데 결국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의 그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네. 검사들이 변호인을 자처하고 그런 서류도 만들고 대응 방안도 제시해주고 더 황당한 거는요. 검사인데 네. 검사가 조사하면서 강압적으로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사인하게 만들었다. 강압수사했다고 얘기하면서 빠져나오라고까지 지침을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검사일 때는 그렇게 조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국정원 나쁜 짓 한 사람들한테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네. 검사의 양심상 도저히 저는 이거는 어떻게 연일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또 돌아오면 검찰에서 검사 지금 이번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같은 네. 경우도 지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영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이 지검장 하는데 정말 양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조사를 하겠습니까? 또 이권에 개입하고 또 자기 연관된 부분에 더 좋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총체적인 부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국정농단의 한 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역사에 또 반동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민방위 훈련 관계로 정봉주의 품격 시대는 오후 2시 25분에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미디어인데. 예. 근데 왜 빠졌어요? 포털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김영란법에서 얘기하는 언론은 네. 언론사로 규정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공영방송만 넣으려고 했다가 네. 이제 그 지역 소지역 언론들이 문제가 많다고 네. 해서 언론 전체가 들어갔는데 네. 포털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언론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도적 개선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 자체로는 조사해서 처벌할 영역은 처벌하고 그리고 제도적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대선에도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예. 아니라 예. 성씨를 빼고 뭐 철수를 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실검 같은 경우에도 네. 문 후보 쪽을 키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봤을 때 이거는 뭐 청탁을 해가지고 그걸 조작했다 이거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포털의 행위 같은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따라서 자기식대로 전 왜곡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실검 자체가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스개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문화계 쪽에서는 네. 실검 1위 연예인들을 캐스팅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기가 이제 많다고 콘서트 생각해서. 네. 아니면 영화, 네. 심지어 드라마 이렇게 네. 했었어요. 다 망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진짜 실시간 다 망했어요? 아니, 실제 검색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보도 못한 거거든요. 세계에 실검이 어딨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네. 실검 1위 했는데 네. 충성도가 높다, 흥한다. 그냥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검은 사실은 충성도라고 하는 경영학적 마케팅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마찬가지로 실검 1위 한다, 안 한다,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오히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와 실검과의 관계성을 탐구를 하면서 그것들 설득력 있게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단순히 뭐 몇 가지 징후가 네.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모략을 하는 것은 네이버나 어떤 포털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네.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검 왜 합니까?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면 더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근데 당리 당략 관점에서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니까 포털이 규제를 받지 않고 저는 공룡이 됐다, 괴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수용하면서 어떤 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지금 네이버가 기사 배치를 청탁에 의해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실검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어휘를 없앤다든지 이거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그리고 네. 과거에 있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내부 규칙에 네. 법령 관계나 행정적 법률적인 요청이 있을 때 네. 실검에서 그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인을 없앨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네. 실검을 조작할 수 있는 근거가 내부 규칙에 있다는 거죠. 예, 이미.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문제 제기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는 프로축구 연맹 홍보팀장이 그렇죠. 이제 청탁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때로 네이버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이제 청탁이 이루어지고 기사가 재배치되는 거는 네. 아까 네이버에서 얘기한 방송으로 치면 그 소위 편집국하고 광고국을 분리하겠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불가능한데 네.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보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네. 문제가 될 때는 이거는 이제 방법이 네. 언론으로 규제하고 중립성을 요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편집의 중립성.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이 사라졌다 이 사건이 또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이시영 씨가 네이버에 이게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까지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은 다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없어졌냐? 네. 그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네. 대통령 그 비서실을 통해서 네이버에 네. 뭐 아들까지 포탈에 그렇게. 뭐 올리냐. 네. 그래서 빼달라고 해서 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 네. 빼달라는 시점이 뭐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이 터진 바로 그 다음 날에 네. 뭐 없어졌다는 등.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그 얼마든지 네. 그 네이버에 청탁을 하고 네. 실검에서도 빼고 인물 검색에도 빼고 뺐다 네. 이렇게 추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쨌든 편집 자체를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요. 국정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름 너무 길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빼먹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사실상 네이버 청문회가 네. 이루어졌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좀 신기했던 건 이해진 대표가 네. 19대 때도 저희가 출석 요청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뭔가 은둔해 있는 느낌? 뭐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이거 진짜 네이버가 심각하긴 심각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와 관련한 이런 문제 제기는 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문제고 특히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방송이나 언론 문제 고민할 때나 네. 19대 국회에 들어가서나 이게 과연 네이버가 하는 각 방송사나 신문사의 뉴스 배열 네. 이걸 편집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배열을 규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늘 결론 없이 끝났던 문제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소위 청탁을 받고 네. 기사 배치를 바꿨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증거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공개된 적은 처음이라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아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헌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뭐 이제 불출석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 회기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죠. 그런데 뭐 처음에 불출석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나왔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이버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4,300만 이상의 정말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네. 또 3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4조 원이 넘습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과 그런 산업이라고 이제 불릴 건데, 네. 그러니까 영화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사회 책임 의식이 없다.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사회적 식견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기술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조작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석우 대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이버의 사회적 영향력 생각했을 때 너무 책임의식이 없고 네. 리더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칠 수가 없다는 점이 또 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네이버 다음 두 개의 포털이 있고요. 어찌 보자면 공용 두 개가 모든 그 미디어 시장을 좀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특히 이제 사실 언론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털을.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오랜 논쟁인데 네. 지금 두 개의 공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거의 뭐 70% 70%. 예, 그 네. 전후고 그다음에 다음이 많아야 15%에서 20%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 뭐 그 헤비급하고 라이트급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겁니다. 요새는 이제 종이신문 시대가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도 일방적으로 뿌리고 봐라 하는 이런 일방형 소통 시스템은 갈수록 이제 축소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만 해도 새로운 소식을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1면, 2면, 3면 쭉 넘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이란 규제 대상이 되는 언론은 첫째는 희소성, 네.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전파의 희소성에 기초해서 규제 논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털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자원의 희소성이 있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공공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기본적인 출발이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이 자원의 희소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네. 지금 포털이 하고 있는 편집 기능 그에 따라서 기사 노출도에 따른 클릭 수가 엄청난 거잖아요. 영향력도 엄청나고. 네. 그럼 이 편집 행위만을 띄어서 네. 언론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제 이 논쟁을 네. 오랫동안 해온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이 다시 불러 일으켜지지 않을까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 포털의 편집 행위에 대해서 언론으로 보고 네. 언론사의 규제를 받게 하고 네. 그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미 뭐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든지 알고리즘을 무슨 위원회, 이게 외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든지 네.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알거든요. 우리도 무슨 얘기인지. 그럼요. 알고리즘이 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니까요. 별건가요? 이거를 그냥 이상한 걸 막 써요. 예, 네. 숫자 등록시키느라고. 1, 2, 3 배열하는 것도 알고리즘적 예, 배열이고. 그러니까 역시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네이버라는 민간 회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무슨 사기업이에요. 뭐 공기업도 아니고, 그죠? 관공서도 아니고. 그런데 민간 기업인데 어쨌든 전화 한 통 하면 뭐 정치 권력이 이렇게 요청하면 또 다른 경제 권력이 요청하면 빼주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를 근데 사실 언론사의 기자들은 누가 그렇게 뭐 기사를 빼달라거나 뭐 이럴 때 반발하거든요. 네. 하거나 뭐 그럴 수 없다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네이버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그 아까 외부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뉴스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걸 올리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외부위원회에서 한다고 위임을 했다. 이걸 이제 계속 이해진 창업자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휴사하고 뉴스사업부하고 그러니까 광고국하고 편집국하고 네. 같이 맞물리는데 그러면 광고국과 편집국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외부위원회 중간에서 그럼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사실 막아지는 문제지. 결국 알고리즘이다, 인공지능이다, 큐레이션이다, 이건 시스템이나 기술은 네. 자꾸 이제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그러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알고리즘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알파고 뭐 알파 제로를 거기다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네. 사람이 다 조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이 벌릴 수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네. 앞으로도 잠재적으로도 네. 그런 문제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네. 규제를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프로축구 연맹에서 청탁을 합니다. 네. 청탁을 네이버가 들어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뭘 받았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프로축구 연맹에서 네이버에 뭐를 줬을까? 네. 네이버에 어떤 협찬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라 이건 단순한 청탁으로 끝나는 일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성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네이버가 평정됐다든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를 해서 네. 이시영이라는 이름을 좀 빼달라. 네. 검색에서 빼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대가는 없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정치권의 청탁이 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추정의 대가는 없었을까. 네.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죠. 예. 네. 저는 있었을까에 한 1000표를. 아니, 왜냐면요. 한 표 더 하겠습니다. 예? 한 표, 1001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성장을 많이 했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4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고 한다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았을까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 계시잖아요. 서울구치소에. 삼성의 청탁으로 네이버가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기사도 축소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설마 진짜 그랬을까? 아니, 저는 개연성이 크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삼성 고위 간부와 언론사 그러니까 간부들이 주고받은 그 메시지나 이게 공개됐을 때 네. 그러니까 전부 저자세고 삼성이 갑이고 언론사가 을이잖아요. 네. 언론사가 을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 정치인들은 언론사에 대해서 무한 을이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무한 갑이고. 그런데 삼성 앞에서만 언론인들이 다 을이었거든요. 그런 법칙이 네이버에도 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같고.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좀 모니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면 수사 의뢰해서 이번에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언론이나 방송 규제가 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법이나 언론관계법은 네. 신문이 절대 강자일 때 만들어진 신문법. 너무 오래됐죠. 그다음에 방송이 그 이후에 강자가 됐을 때 만든 방송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광고 매출액도 포털 쪽이 굉장히 급격하게 그렇습니다. 신장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네. 소위 우리가 올드 미디어라고 해요. 네. 신문 방송은. 예. 올드 미디어 중심의 규제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응하고 그걸 적용하려는 건 전 넌센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도 우리 다 솔직해져야 돼요. 네, 우리가 언제 KBS 뉴스나 MBC 뉴스를 봐요. 네이버를 통해서 콕 찍어서 보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사실 때문에 요새 네이버보다도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라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또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디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 체제는 여전히 과거의 올드 옛날 미디어 거, 중심. 올드 미디어 중심이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좀 의심되는 지점이 있다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다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18대 국회에서 네. 진성호 전 의원이 예. 만약에 한나라당 의원이죠,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포털에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뭐 기사를 좀 바꾸고 뭐 네. 이렇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덧붙인 게 네이버는 평정한 것 같다. 근데 다음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 쪽에서 이건 이제 무슨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진성호 의원이 사과하는 선에서 끝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게 하나의 예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 과거 한나라당과의 연계성이 있지 않냐, 네. 그런 경향이지 않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그 정치적 편향성을 기사 배치나 뭐 이런 걸로 실제로 드러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아고라가 집중적으로 MB 정권의 규제를 네. 그러니까 탄압 뭐 받았다는 예, 예. 의혹이 일었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돼 왔다. 근데 이제 저희가 19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으로 네이버 문제를 일관적으로 제기하면서 포털 규제를 하자는 쪽이 저희 당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이었어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그때 네. 관련하여 우리가 여론 토론회도 하고 뭐 네.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네이버의 경우 그때 알고리즘 얘기를 계속했어요. 알고리즘이 한번 설정되면 네. 기계 스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손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네이버의 그 답변도 틀린 거고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포털 규제에 좀 소극적이었던 건 그나마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었는데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이 포털까지 강하게 규제하자는 것은 결국 방송 장악을 인터넷 장악으로 이어져서 완전하게 표현의 자유, 네. 그 영역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봤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긴 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네. 네이버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네. 알고리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렇게 세팅이 되면 자기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최근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그 국내에서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구글을 따라해가지고 인공지능 심지어는 로봇, 뭐 우주 개발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식 그런 경제 개발 모델, 그러니까 재벌 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네. 문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모순적인 발언하는데 뭐냐면 대안으로 뭘 제안을 했냐면 제휴사업부와 뉴스 제공 사업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알고리즘 얘기가 이게 허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연맹 측에서 이렇게 청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제휴사겠죠. 제휴사가 이제 부탁을 뭐 요구를 하니까 네. 뭐 광고겠죠. 뭐 70% 이상이 이제 광고에서 이제 수익이 벌어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비판적인 기사인데 뭐 왜 우리 연맹에서 그 징계한 거에 관련돼 가지고 약하다고 오마이뉴스라고 기억을 네. 하는데 그래서 왜 오마이뉴스 이렇게 기사입니다. 예. 그 보도를 그렇게 하느냐 그거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좀 어떻게 빼달라. 조치해달라 그게 예. 이제 카톡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뉴스사업부한테 중간자가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그렇죠. 조직 안에 이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알고리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에도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가면 뭐 처음에는 뭐 기사를 빼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논쟁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끝내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거 한 줄만 좀 빼주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시는 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그 뭐 편집국장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전히 청탁 문화가 그 인터넷 공간에서도 활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최민희 의원님 이거는 좀 이상한 게 그런 네. 거예요.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네. 이게 청탁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라져가는 순서를 보면 은밀하게 과거에도 진행됐던 쪽은 늦게 사라지겠죠. 근데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 네. 아이들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하는 문화는 먼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의 청탁도 네. 엄밀히 얘기하면 언론사들이 이 김영란법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언론사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아하.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포탈은 빠져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넣어야 되는. 그래서 네. 사회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8년에 뭐 포털 매트릭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부제목이 뭐냐면 이 포털 제국과 문화의 위기라는 관점에 쓴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뉴스 서비스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 규제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예. 왜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정원에서 사이버 전단으로 댓글 조작을 했을 때 어디서 했겠냐라는 거죠. 저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네이버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네이버는 그걸 알았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보도에서 댓글 조작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주로 그럼 개별 사이트 들어가서 언론사 사이트 들어가서 했을까요? 언론사 사이트 댓글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 악플러의 심리가 사실은, 있어요. 네. 악플러 심리가 뭐냐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가서 악플을 달거든요. 상대방 네. 인신공격하고 네. 사생활 폭로하고 조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런 조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겠느냐. 그건 네이버가 너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규제나 혹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전체적인 문제, 네. 우리 어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쳤다, 여론을 왜곡했다 이런 것까지도 방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집 행위
논의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저는 사회적 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과연 뭐 이해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언론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과연 그렇게 볼 만한 요소가 있는지. 왜냐하면 편집된 거를 보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논란이 이제 그 정리될 수 있게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의 그런 행위가 이뤄졌을 때 네이버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아니, 아니면 함께 했을 가능성? 저는 뭐 팩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네. 정황상을 봤을 때 네. 뭐 스포츠 연맹 정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기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되짚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범죄 그러니까-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 이 말씀하셔서 저도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소한 알 수는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알 수는 있었는데 네이버가 어떤 그런 국정원의 불법적 댓글에 뭐 이렇게 카르텔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는 단정할 수 네.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왜 알게 되냐면 되게 이제 그 서버 관리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관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접속해서 특정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많아질 때 네.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 알았을 것이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당 서버가 네. 디도스 공격을 받을 때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좌표를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접속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부 관리자가. 네. 그렇듯이 댓글이 수없이 많이 쏟아질 때 알 수는 있었을 거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알았을 때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디도스 공격처럼 많은 댓글이 쏟아졌을 때 이게 하나의 경향성을 띠면 본래는 포털에서 알아서 차단하는 그렇죠. 거죠.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네, 그 네. 기능이 작동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일단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네. 이번에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댓글 내용들도 어쨌든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네. 특정 기사에 만약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댓글 내용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거기서 뭐 우리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터치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애들한테 불리할 때는 우리 언론기관이 아니야. 유리할 때는 우리도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편의주의 방식으로 그동안 네이버 뉴스 기능들이 성장을 해왔고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해악을 미쳤다라고 잠정적으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신문 중심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중심의 미디어가 인터넷 언론도 생기고 이 포털이 생기면서 이게 구도가 확 변화하면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를 했죠. 그러다가 많은 매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냥 언론사를 통째로 올리면서 그렇지만 뭐 많이 본 뉴스, 뭐 무슨 댓글 많은 뉴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편집권을 사실상 갖고 행사했던 그렇죠. 것은 맞다. 이것은 네이버 측에서 혹은 또 다음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또 하나 측면은 그 국정원 문제인데요. IP 추적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수사에서 단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이게 네이버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수사의 필요성, 그러니까 일단 조사의 필요성.